어쩌다 그 얘기 나왔지. 자, 오늘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학습 목표가 잘못 들어가 있네. 아, 이거 지난 시간 학습 목표인데요. 아, 이거 바꾼다는 게 또 깜빡했네. 이건 지난 시간의 학습 목표고, 오늘은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해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8에서 70쪽이고요. 요거는 학습 목표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무도 볼 것 같진 않지만 질량 에너지 동등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질량이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우주에는 그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 질량이 있는 물체라고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계속 질량이 증가해서 관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관성이라는 게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니까 관성이 커질수록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은 무한대에 수렴을 해요. 질량이 무한대라는 것은 속도를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빛의 속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뭐 빛이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에 이를 수가 있고요. 질량이 없으면 빛의 속도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질량이 있으면 빛의 속도에 다다를 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한 관성의 효과가 생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이 되는 질량이 있는데요.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이고요. 그 상대론적 질량은 저는 m 프라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질량, 상대론적 질량. 요 상대론적 질량은 관성 기준계에 대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정지 질량에 비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더 증가하고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아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질량은 에너지이므로 운동 에너지에 의한 관성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 에너지하고 질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는 잠시만, 공식을 쓸 게 아니고 잠깐 졸았습니다.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정지 에너지는 E라고 하면은 얘는 MC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지 질량이 되겠죠. 이것도 표시해 줄까요? 이거 이제 정지 질량. 얘가 정지 에너지. 정지 에너지는 정지한 물체의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질량 M인 물체가 질량이 없어지고 그게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면 그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이 광속이 3억이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 그거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이게 이제 구경이에요. 구경. 10의 8승이 억이거든요. 10의 12승이 조. 10의 16승이 조 다음에 경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그 1kg이면은 9경줄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되는데요.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풀어서 쓰면 이 중에서 일부는 정지 에너지고요. 일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그 뉴턴의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고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냐면 요거 하고요. 그냥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하는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하고, 그다음 정지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E는 mc 제곱. 보통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물리 공식 하면은 F 이퀄 ma 하고 E는 mc 제곱 이 두 개를 많이 들죠. 그래서 에너지하고 질량이 되게 놀라운 일이죠.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놀랍게도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입자가 생기기도 해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그 질량 에너지는 상호 전환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양성자의 질량은요. 양성자는 여러분 중학교 때 너 쿼크 이런 거 배우나? 배워요? 살짝 교과서에서 배워요? 그럼 양성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쿼크 3개의 질량을 다 더하면 양성자의 질량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쿼크 각각의 질량을 3개를 더하면 양성자의 질량이 1%밖에 안 되고요. 양성자의 질량에 대부분은 그 질량이 결합 에너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 에너지가 결국에 그 양성자 질량인 거예요.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에너지가 질량이라니. 근데 실제로 이제 더하기를 해보면 쿼크의 질량 3개 더해봤자 양성자 질량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건 에너지로 설명이 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핵이 쪼개지거나 혹은 핵이 뭉쳐지거나 이럴 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요거보다는 요 정도 비율까지는 아니죠. 이거는 쿼크들의 결합 에너지고, 우리가 핵 에너지에 이용하는 거는 이제 원자 핵은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걔네들의 이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한 게 핵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양성자는 보통 기호로 P라고 나타내고요. 중성자는 N으로 나타냅니다. 제가 이거 철자를 못 외워서 검색해 볼게요. 양성자. 실제로 이름이 양성자인 사람도 있죠. 중성자는 못 본 것 같다. 성이 양씨고 이름이 성자. 양성자가 영어로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그래서 그 앞자를 타서 P라고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중성자가요. 중성자는 영어로 뉴트론이에요. 뉴트론.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입자 끝에 온을 붙이고요. 동양에서는 아들 자자를 붙입니다. 자, 입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 다 자를 붙이죠. 자,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게 원자 핵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묶어서 핵자라고도 합니다. 그 핵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를 모두 포함해서 묶어서 핵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원자 핵의 기호는 그 원소 기호하고 똑같아요. 근데 화학에서의 기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학식은 주인공이 전자입니다. 화학 변화들은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 핵에서는요,
그 원자 핵 반응식에서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결합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핵 반응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원자 핵의 반응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자 핵 반응식은요, 그 화학 반응식하고 차이점은 전자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자라는 건요, 가끔 원자 핵 반응식에 전자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 전자는 그 핵이 변환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전자나 혹은 소멸되는 전자는 표시를 하는데요. 원자 핵에 속해 있는 전자는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원자 핵만 표현하는데 표현 방식은 그냥 원소 기호랑 똑같습니다. 이게 일단 그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알파벳이 있고요. 일단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를 뜻해요. 이 원자 번호는 요 핵의 전하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양성자 수죠. 양성자가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 중에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결국에 원자핵의 갑자기 방금 말한 게 저 뭐라 했습니까? 전하량. 이제 막 단어도 막 안 떠오르네. 원자핵의 전하량을 이제 뜻하는 게 원자 번호다. 이게 왼쪽 아래에 쓰는 게 규칙입니다. 왼쪽 위에 쓰이는 것은 질량수라고 합니다. 요것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거고요. 이게 왜 질량수냐 하면은 그 원자의 질량은 거의 대부분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의 질량이 대부분이에요. 그 양성자나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한 2000배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보통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면 전자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자는 무시당하네, 그죠? 네. 무시당하는데 그 원자핵의 질량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양성자하고 중성자이기 때문에 그 수를 합치면 그래도 대략적인 그 원자의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숫자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요 질량수는 핵자수이기도 해요. 핵자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다 합쳐서 핵자라고 부르잖아요. 핵자의 개수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요 두 숫자는요 보존됩니다. 핵 반응식에서 요 두 숫자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그 합이 같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요건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같고요. 얘는요 조금 이게 복잡한데 사실 질량은 보존 안 됩니다. 핵 반응식에서 질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질량수 한 개가 통째로 날아갈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더라도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의 이런 결합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그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양성자나 중성자가 통째로 이렇게 없어지는 정도의 급격한 질량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 반응식에서 질량수의 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라는 건 맞는 표현인데 질량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다라는 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 원자의 기호에서 요 숫자들의 합은 항상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부터 중성자의 개수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5, 제가 끝에 235로 붙이는 것은 그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럼 동위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원소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질량수를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의 그 중성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일단 얘의 양성자 수는 바로 나오죠. 몇 개입니까? 92개죠. 질량수는 235개죠. 근데 그러면 중성자 수를 구하고 싶으면 235에서 92를 빼주면 되겠죠. 예, 질량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양성자 수를 빼면 중성자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요거는 이게 전자볼트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인데요. 여기 EV라고 적혀 있는 요거는 그 일종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 핵 반응식에서 요 기호가 종종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 E가요 전자를 뜻하거든요. 전자를 뜻해서 요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기본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뜻합니다. 이 V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압이에요, 전압. 근데 전압은 뭐냐면 단위 전하당 1쿨롱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에너지의 차이인데 1쿨롱당 에너지예요. 그럼 거기다가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전자의 전하량을 그냥 E로 그냥 표현을 해놓은 게 이 단위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자볼트 혹은 영어로 그냥 그대로 쓰면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읽는데 요 관계식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얘가 에너지를 뜻하는 단위다. 이 정도 뭐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핵융합 과정인데요. 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소가 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흔한 수소는요, 양성자 한 개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질량수가 2죠. 중성자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얘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얘는요 중성자가 몇 개 붙었어? 2개 붙었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2개 붙어서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이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중성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중수소는 중성자 개수가 3개가 아닙니다. 질량수가 3입니다.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에서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가 삼중수소가 되겠습니다. 요 2개가 융합해서 이제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가 되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얘는 갑자기 들어가. 여기서 보면 질량수하고 전하량이 보존된다고 했죠.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맞죠?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반응식에서 비워져 있다라고 하면 얘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 더하기 3은 더하기 1 해서 가 4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원자 번호가 보존돼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이게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빈칸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더하기 2 해가지고 가 2가 되는 걸 이제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요 녀석들의 질량의 합보다 요 녀석들의 질량의 합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 줄어든 질량은 어디로 갔느냐?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V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제 에너지의 단위인데 메가가 붙으니까 이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100만, 밀리언. 밀리언이 100만이죠. 메가, 밀리언. 밀리언 100만 맞나? 뭐 이 무거운 수행 중이가 전부 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델타 M 요게 줄어든 질량의 크기라고 하면요. 요거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한 게 요 값입니다. 델타 M은 이제 질량 결손된 질량의 크기고요. 이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요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원자로에서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핵 분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라늄 235를 쓰는데요. 우라늄 235는 그렇게 불안정한 원소는 아니에요. 안정적인데 얘 중성자가 들어가서 이제 중성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라늄 236이 됩니다. 질량수가 하나 늘어나잖아. 우라늄 235에서 우라늄 236이 되는데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236이 되면 쪼개집니다. 바로 쪼개져 가지고 뭐 쪼개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그냥 하나의 방법을
한 거예요. 쪼개지는 과정에서 3개의 중성자가 나오는 반응도 있고 2개의 중성자가 나오는 반응도 있어요.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바륨하고 크리톤인가? 하여튼 뭐 얘네들로 저도 이름 모릅니다. 쪼개지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질량 결손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수의 합이 보존됩니다. 확인해 보면 235 더하기 1은 236이죠. 141 더하기 92 더하기 요거는 요거랑 요거 곱해야 되죠. 예. 그러면 3이 되겠죠. 3개의 중성자니까. 그래서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하면은 236이 나올 거예요. 235 더하기 1 하면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비워져 있거나 혹은 얘가 반응식에서 비워져 있을 때 질량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하량 보죠. 원자 번호는 92 더하기 0은 56 더하기 36 더하기 0이 되겠죠. 그럼 맞죠? 합치면 92가 됩니까? 56 더하기 36 하면 92가 되나? 네, 되죠. 네. 제가 대답할게요. 네. 자,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근데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려면요, 중성자가 너무 빠르면 흡수가 안 돼요. 이게 좀 너무 빠르면 그냥 맞고 튕겨 나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는 속도가 느려야지 중성자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저속 중성자가 흡수가 되는데, 근데 얘가 이제 어쨌든 뭐 우연찮게 속도가 느린 중성자랑 만나가지고 쪼개졌다고 쳐요. 쪼개지면 얘가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쪼개진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에요. 그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힘을 이겨내고 얘가 이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쪼개질 때 살포시 이렇게 쪼개지겠나? 아주 격렬하게 팍 쪼개지겠죠. 그 과정에서 나온 중성자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빠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격렬한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온 중성자는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계속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 놔두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속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 감속제는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입니다. 물을 핵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핵 연료봉을 물에 담가 놓으면요, 이제 물 분자들이 물 분자들하고 요 고속 중성자들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중성자에서 물 쪽으로 가는 거죠. 중성자는 이제 속력이 점점 떨어지고요. 물은 이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지.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성자들이 속도가 느려지면 또 다른 우라늄의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극해가 분열하고 우라늄이 분열하면 또 두세 개의 중성자가 빠르게 나오는데 그게 물 분자랑 부딪혀서 속력이 다시 느려지고 걔가 또 우라늄하고 흡수해가지고 분열하고, 이 과정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요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하면은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쇄 반응의 속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우라늄도요,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고 우라늄 235라는 게 있는데, 우라늄 238은 핵 반응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자연에 존재하는 천년 우라늄은 한 0. 몇 프로밖에 우라늄 235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 235의 비율을 0. 몇 프로에서 95%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잘 일어나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로는 기껏해야 한 2에서 5% 정도로 농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년 우라늄보다는 조금 많게 한 2에서 5% 정도 한 거기 때문에 핵무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원자로에 있는 핵 연료봉이 갑자기 연쇄 반응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가지고 폭발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참고 우리나라는
경수로가 대부분이고 중수로는 그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밖에 없거든요. 이때 경수하고 중수는 뭐냐면 경수는 가벼울 경이고 중수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경수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에요. 그 H2O 중에서 그 H가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지는 녀석입니다. 근데 중수로에 그 무거울 중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수, 그러니까 수소의 질량수가 2 아니면 3입니다. 그래서 중수소 아니면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 감속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은 중수가 더 좋아요. 감속제로서는 중수가 더 좋은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이제 그 원료를 핵연료봉을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축시킨 걸 쓰고 2%에서 5%를 끌어올린 걸 쓰고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료가 좋으면은 그 감속제를 별로 안 좋은 걸 쓰면 되고 연료가 좀 나쁘면은 천연 상태 그대로면 감속제를 좀 성능을 뛰어난 걸 써가지고 연쇄 반응을 조절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이제 교육 과정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눈치 있는 학생들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 얘는요 핵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에너지를 방출하죠. 근데 얘네들은 쪼개지는 과정에서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뭔가 규칙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 어떤 거는 합쳐져야지 질량이 줄고 어떤 거는 쪼개져야지 질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요. 이게 그 단단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뭐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보면 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철이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안정적인 상태로 갈수록 이제 그 질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융합될 때가 안정적이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에너지 상태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역시 철 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이 되면서 그 남은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제일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의 핵융합이 가장 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 중에서는 보면 우라늄보다 사실 더 무거운 원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우라늄을 쓰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비교적 반감기가 길면서 안정적이면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우라늄을 쓰는 겁니다. 우라늄보다 무거운 거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고 무거운 원소 중에 안정적인 게 그나마 우라늄이어가지고 그걸 씁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건 좀 이따 문제 마저 풀고 요거 마지막에 합시다. 자, 이게 요거는 고2 학력평가 문제에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그림가는 중수소 원자핵 1개와 삼중수소 원자핵 1개가 반응하여 헬륨 원자 핵과 입자 A를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나는 중수소 원자핵 2개가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옳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이게 크게 보면 수소 2개가 이제 헬륨이 되는 과정인데요. 뭐 조금은 뭐 질량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그런 과정이죠. 일단 A는 중성자이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질량수 합 보존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은 5죠. 네.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이게 핵 반응 전이고 이게 핵 반응 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2 더하기 3은 5인데 그럼 4 더하기 뭐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죠. 그래서 2 더하기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질량수는 1인데요. 원자 번호는 0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량은 0이라는 거죠. 근데 질량수는 하나 차지하니까 얘는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하량은 0이고 질량수는 하나 차지하면. 그래서 중성자 맞죠? 기억. 그다음 니은 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했는데 가도 핵 융합 반응이고요. 무거워지잖아요. 예, 원소 원자 번호가 늘어나죠. 합쳐져서 얘도 합쳐져서 원자 번호가 커지죠. 예, 요거는 핵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 반응이다. 핵 반응 과정에서 결손된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핵 반응 과정에서 결손된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하면 요거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한 게 에너지예요. 따라서 요 에너지하고 요 델타 M은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큰 쪽이 질량 결손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 나온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오른쪽이 더 많이 나왔죠. 나가. 그래서 나에서 핵 반응이 질량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소가 융합돼서 헬륨이 되는 과정은 주로 이제 태양과 같은 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재현해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서의 가에서보다 맞죠? 기억디글에서 3번이 답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그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전부 다 별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 보면 이게 질량으로 이게 퍼센테이지를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산소가 한 65%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탄소가 한 18%, 하이드로젠 이게 수소죠. 수소가 한 10%, 그다음 니트로젠 질소입니다. 한 3%.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 초신성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초신성이 뭐냐면 수소가 융합하면은 헬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헬륨이 융합하면 나중에 뭐 탄소가 된다든지 또 더 무거운 원소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수소가 막 융합돼서 헬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소가 나중에 되면 다 소진이 될 거 아니야. 예, 소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헬륨끼리 융합을 하게 되고요. 또 헬륨끼리 탄소끼리 융합하고 또 탄소끼리 또 융합하기도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점점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는데 이게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매우 크면은 철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질량이 충분히 크지 못하면 이제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별이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신성은 보면요, 폭발하기 직전에 보면 얘가 철까지 가버리니까요, 무거운 원소일수록 저 중심에 가 있거든요. 여기 철하고 뭐 이런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이제 쭉 있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입자들끼리의 또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이제 결합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폭발을 하니까 우주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같은 행성은 최소한 별이 한 번 이상 죽어가지고 그 죽은 잔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상은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인 거죠. 모든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들은 일단 수소에서 철 사이에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만들어졌을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것들도 우리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중은 이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태양계 같은 행성계는 이제 우주 최초에 생성된 건 아닌 거죠. 이제 별의 잔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의 조상은 계속 쫓아가 보면 결국에 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죠.
그게 그래도 10% 정도 차지하네요. 그 대부분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죠.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니까.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겠지. 살아생전에 그 발견을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학기는 이걸로 진도가 마무리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